네, 미래사회 그리고 미래인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심진보입니다. 제가 지금 다룰 미래사회 그리고 미래인간의 부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그리고 그 미래를 이야기할 건데, 제가 앞선 유튜브 콘텐츠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혁명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러한 혁명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 사회 그리고 미래 인간 형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이번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융합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야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과학과 기술들이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로 더 발전하는 것을 융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융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단, 지능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은 분명합니다. 애트리에서는 지능화의 기반 기술을 초연결 기술, 초지능 기술, 초실감 기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또 한국어로는 다 초월할 초자를 쓰는 건데, 그래서 요즘 최근에 통신사들이 초 이러면서 광고하는 그 초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넘는 거죠. 기존의 연결을 뛰어넘는 초연결 기술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등장해서 상용화된 5G라든지 이제 5G의 이후에 나오게 될 6G 기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초연결 기술이에요. 그리고 초지능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각광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초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사이버 월드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것을 사용자들에게 실감나게 보여줘야 돼요. 대표적인 그 실감적인 기술이 바로 뭐냐면 홀로그램 기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 AR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 VR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술들이 대표적인 초실감 기술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다 똑같은 초자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초연결은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얘기하고요. 초지능할 때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고요. 초실감할 때는 울트라 리얼리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초가 강렬하다는 의미로 여러 영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지능화 기반 기술이 다른 분야의 여러 과학기술과 결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결합하고 있는 기술들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 로봇 기술, 3D 프린팅, 나노 기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게 됐던 무인이동체 기술 같은 겁니다. 이런 기술들은 대표적으로 세상을 바꿔놓는 핵심 기술로 지금 각광받고 있죠. 이것 말고 더 결합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BT라고 부르거든요. 이 BT와 ICT가 최근에 강렬하게 결합하고 있는데, 유전공학이라든지 최근에 합성생물학이라든지 유전자 편집 기술 또는 가위 기술이 대표적으로 융합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약 50% 정도의 질병은 유전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건강검진을 안 받아보신 청소년분들이 많으실 텐데, 건강검진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는데, 건강검진 받을 때 문진표라고 종이 또는 인터넷으로 문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문서에서 물어보는 핵심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력이에요. 즉,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를 확인하는 건데, 왜 확인을 하냐면 유전적인 질환이 인간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선조님들한테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게 있었으면 다음 세대에도 그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 편집 기술 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어떤 친족 집단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 유전자를 찾아서 특이 치료하거나 제거하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유전자가 없어지게 되면 그 질병이 안 걸린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집안에 고혈압, 당뇨, 치매 걸리신 분들 쭉 있는데 제 유전자를 편집하면 이제 저는 그거 안 걸리겠네요? 근데 그게 사실 성인이 다 된 분들의 몸에서 모든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장 효과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배아세포 단계일 때예요. 세포 2개, 4개, 8개, 16개 이 단계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작동된다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유전자를 고쳐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최근에 점점 각광받게 된 데에는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IT 기술의 융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유럽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발음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서 우리 말로 하면 좀 욕처럼 들렸던 단어인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게놈 프로젝트예요. 영어 지놈이죠. 게놈 프로젝트 때 서유럽 남자 한 명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때까지 들어갔던 연구 개발 비용이 무려 우리 돈으로 2조 1천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조 원 정도를 들여서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데 성공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이제 그려내고 분석하는 기술이 점점 싸지게 됐어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경우 유전자 전체 지도가 아니더라도 유전자 검사하는 비용은 이제 50만 원 이내 돈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지고 있고 이제는 20만 원대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기술들도 개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 본인께서 건강검진을 할 때 여러분 가족 모두의 머리카락이라든지 혓바닥을 면봉으로 긁어가지고서 이 유전자를 전부 의료기관한테 맡기게 되고 여러분 친척들이 자기들 각 가족의 유전자를 맡기게 되면 한 친족 집단 내에 유전자 데이터 셋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굉장히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들의 데이터 셋이 생기면 이 중에서 특별한 질병을 자주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거나 제거하게 되면 유전적인 질환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실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신만이 유전자를 막 건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유전자 편집 기술은 대부분 사람에게 임상을 못하고요.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왔는데 작년에 드디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한번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전 세계 의학 학술 대회에서 이런 발표를 해요.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린 엄마, 그러니까 매독이라는 성병은 유전됩니다.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린 엄마의 뱃속에 있는 배아세포에서 매독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애가 9개월 있다 태어났는데 이 애한테서 매독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거를 굉장히 국제학술대회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발표한 중국 산부인과 의사는 세계적인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신이냐? 네가 왜 마음대로 사람 유전자를 바꿔? 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해? 막 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아마 욕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요. 고개를 뒤로 돌린 다음에 씩 웃었을 거예요. 왜냐? 고맙다. 네가 인간 대상으로 실험해줘서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욕이란 욕은 그분이 다 얻어먹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렸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속도가 조금씩 가속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속화돼서 우리한테 보편화되면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다다음 세대부터는 우리 집안의 고질적인 유전병이 없어지는 시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융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나요? 첫 번째, 초연결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연결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냐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과 가상의 세상도 연결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큰 빅뱅, 큰 변화가 벌어졌죠. 그 빅뱅의 첫 번째가 IoT 빅뱅이에요.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빅뱅이고요. 두 번째, 이 IoT라는 게 모든 사물과 사람의 센서를 달고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게 되면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 빅뱅이에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가운데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발라내거나 실제 빅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그게 바로 AI 빅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IoT 빅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IoT는요, 영어로 Internet on Thing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들고 있는 이 포인터라든지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수많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은요, 실시간으로 이 센서에서 감지된 데이터가 있게 되고, 그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 인터넷으로 데이터의 정보를 상호 주고받는 기술 또는 환경을 IoT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IoT, 빅데이터, AI 빅뱅이 순차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가상세상과 물리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빅뱅이 벌어져요. 그거를 CPS 빅뱅이라고 부르는데, CPS는 영어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스, 한국말로 그냥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뭐냐? 가상 공간과 이 물리 공간이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밀접하게 연결해주는 기술, 이런 게 등장한다는 거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벌어지는 가장 많은 변화 중에 초기 버전은 초연결입니다. 모든 게 연결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지능정보 사회의 등장이에요. 이걸 초지능 사회라고 얘기하죠. 지능과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 과거 3차 산업혁명을 제가 저번 시간에 정보화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보화 혁명으로 생겨난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지능화로 생겨나는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라고 부르는데, 두 사회는 유사한 것 같지만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가치와 구조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사회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능력은요, 컴퓨팅, 즉 계산을 빨리 하는 능력이에요. 계산을 빨리 하게 되면 업무를 처리할 때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보와 네트워크였어요.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네트워크가 여기저기로 연결되면 이 정보가 빨리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와 네트워크가 힘인 세상인 거고요. 이때는 사이버 사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능정보 사회가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은 계산 능력은 아니에요. 계산 능력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술과 기계가 우리 대신 사고를 해주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사고의 힘을 발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죠. 그게 바로 잘 짜여진 알고리즘,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서 학습될 데이터예요. 그래서 과거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와 네트워크였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모이는 공간이 생겨요. 그걸 우리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사회라는 표현 대신 최근에는 플랫폼 사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이 지능정보 기술이랑 결합돼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두 번째 큰 변화는 세상이 지능화돼서 지능정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실감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물리세상, 물질적인 세상이랑 가상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 같은 데서 드러나요. 매트릭스 세대가 아닌 분들도 꽤 있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가상세계랑 물질세계가 진짜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가상세계를 다루고 이 가상세계와 물질세계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철학자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장 모드리아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시뮬라크르, 시뮬레시옹, 이거 프랑스어라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시뮬라크르는요, 신용 또는 흉내라는 단어인데, 진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복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 세상에 있는 나 말고 나를 복제한 아바타가 마치 가상세계에 있으면 그거는 시뮬라크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실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가상세상에서 활동하거나 또 뭔가를 분석하고 예측해내는 행위를 시뮬라시옹, 영어로는 시뮬레이션이죠. 이걸 하게 되는 게 보편화될 것이라고 이미 1900년대 말에 저 철학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트릭스란 영화에서 그 장면이 많이 드러났고 실제 이런 변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시뮬레이션들이 활용되는 시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이 VR 고글, AR 고글 같은 걸 쓰면서도 느끼실 텐데 몇 년 전의 VR, AR과 지금의 VR, AR은 굉장히 수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게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고글 없이 360도 회전해서 홀로그램을 바라보는 세상도 곧 구현될 거고 실제 저희 애트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비싸서 상용화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물질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는 가상 세계 속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물질 세계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고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못 느끼는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세 번째 변화, 초실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요. 새로운 위험도 4차 산업혁명으로 벌어지는데 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위기들도 증가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자율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론 일어나기는 모두 싫을 거예요. 아침 일어나는 것은. 그런데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바로 뭐냐 하면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람을 끄는 동작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그렇고요. 이동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일할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스마트 기기라든지 디지털 기기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접한다는 평균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디지털 기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평소 휴대하고 있던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 정도가 돼요. 지갑을 놓고는 출근해도요. 휴대폰을 놓고는 출근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자꾸 발생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제가 빅브러다라는 그림을 넣었는데 빅브러다라는요.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업이나 조직이 국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경우 빅브러다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요즘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을 거대하게 운영하면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막 모으고 있어요. 아까 지능정보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거대 IoT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모았고 이 데이터를 발휘해서 다른 기업과 일반 시민들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초집중화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초연결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면 정말 편리해요. 아주 먼 곳에 있는 거, 심지어 우주 공간에 있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연결됐다는 것은요, 어디 한 군데가 뚫리면 나머지도 다 염세적으로 뚫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의 편리성은 보안의 취약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래서 보안 문제가 자꾸 대두하다 보니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요즘 듣고 있는 퀀텀, 그러니까 양자 암호 또는 양자 저항 암호 이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인간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산업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변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위기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줄 동영상은요.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 아시죠? 이 싱가포르는 국가 자체가 작아요. 이 작고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싱가포르 전체에 있는 도시의 건물, 가로등, 가로수, 항만, 도로 같은 거를요. 가상 세상에 똑같이 하나 만들어 놓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가상 싱가포르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쓰인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쌍둥이 기술이죠. 현실 세계에 있는 걸 디지털 세상에 똑같이 쌍둥이처럼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현실 세계에서 사람의 감각으로 감지 못하는 위험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걸 여기 있는 센서와 네트워크들이 감지해줘서 가상 공간에서 알려주게 돼서 위험에 빨리 대처할 수도 있고
가상 공간에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건물을 어떻게 움직이면 환기가 잘 되고 일조량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때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지구가 돌고요. 싱가포르라는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로 갑니다. 이 도시국가에 있는 모든 건물과 도로망 같은 게 디지털 세상에 똑같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건물들이 있죠. 어떤 건물이 하루에 얼마나 태양을 받는지, 즉 일조량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거기 창문 하나 딱 클릭하면 평균 일조량이 계산돼서 나타나요. 어떤 건물을 해체하고 싶은데 이 건물의 넓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전문 용어로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그 건물을 쓱 드래그하면 돼요. 그럼 이 건물의 층수, 용적률, 건폐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만약에 아파트에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자꾸 제기된다면 대체 이 아파트는 주차장이 몇 대길래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할 경우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거기 주차장 가가지고 쓱 드래그하면 전체 주차장 대수가 그냥 나타나고 그 앞에 가로수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물리적인 세상의 건물과 도로와 가로수와 이런 걸 다 디지털 세상에 구현해 놓으면요. 나중에 어떤 지역에 새로운 건물들을 지을 때 건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가로수를 어떻게 놓으면 좋을지, 가장 효과적으로 환기가 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일조량 문제가 발생 안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배치하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시뮬레이션의 힘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실제 싱가포르는 스마트 구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스마트 단지를 저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트윈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 전주, 부산 쪽에서 디지털 트윈, 세종도 들어갑니다.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우리의 도시들을 새롭게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막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 새로운 변화 중에 어떤 게 벌어지고 있냐? 스마트 시티로의 진화가 잘 벌어지는데요.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라는 거대 도시가 있어요. 실제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서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도 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예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저렇게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빛만 밝혀주는 가로등이 아니고요. 가로등마다 지능형 CCTV라는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범죄 예방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바르셀로나 시내가 굉장히 오래된 구시가지가 있어서요. 주차장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시에서 부자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시민들에게 시티 앱이라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래서 그 시티 앱을 깔고 있는 시민이 주차장을 찾기 어려우면 시티 앱을 딱 킨 다음에 시티 앱에서 주차 기능을 딱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의 현재 위치가 GPS로 확인이 되고요. 수천 대의 지능형 CCTV가 자기 주변의 주차장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위치를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서 주차를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하는 시스템. 이게 벌써 바르셀로나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또 바르셀로나는 스마트 가로등들을 속속 설치하고 있어요. LED 등이기 때문에 본래 효율성이 높을 뿐더러 사람의 통행량이나 자동차의 통행량에 따라서 이 불빛의 밝기가 자동 조절돼요. 그럼 언제 더 밝아야 되냐면 자동차나 사람이 적게 다닐 때 더 밝아야 안전하겠죠. 많이 다닐 땐 밝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에 자동 조절되다 보니까 저 가로등이 설치된 스마트 구라는 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 구에서는 도시 전체에서 쓰이는 공공에너지의 약 20에서 30%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재밌는 시스템은 저 IoT, 제가 아까 사물인터넷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물에 센서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저 IoT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센서는 뭘 감지하는 거냐면 쓰레기의 양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쓰레기차가 공공쓰레기를 수거하러 갈 때 쓰레기가 넘치는지 밑에 깔려서 부족한지 모르고 뚜껑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쟤들은 쓰레기의 양이 실시간으로 도시 OS센터에 보고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하면 최적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르셀로나에 가면 공공 쓰레기를 잘 수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현재 이미 등장해 있어요. 이것 말고도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제품은 프랑스의 다국적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에서 만든 IoT 헤어 브러쉬예요. 사물 인터넷 브러쉬죠. 이거는 빗질을 하면은요, 이 빗에 달려있는 센서가 사람의 두발과 두피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 케라스테스라는 로레알 자회사거든요. 케라스테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당신의 두발과 두피 상태는 이따위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케라스테스의 무슨 제품을 쓰세요 하고 권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의 두발과 두피 상태를 거의 84% 이상으로 정확하게 맞춰준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기에는 센서가 달려있다는 뜻인데 현재까지 아직도 센서는 좀 비싸요. 그래서 저기에는 센서 하나만 달려있는데 무슨 센서가 있을까요? 1번, 눈으로 보고 두발과 두피 상태를 아는 시각 센서가 있을 것 같다. 2번, 소리를 듣고 아는 청각 센서가 있을 것 같다. 3번, 만져서 아는 촉각 센서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센서가 있어서 두발과 두피 상태를 알려줄까요? 대부분 분들께서 시각과 촉각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실제 저기 달려있는 센서는 2번 청각 센서예요. 아니 어떻게 소리를 듣고 두발과 두피 상태를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레알 케라스테스사가 서유럽 여성들이 빗질하는 속도를 달리하면서 빗질하는 데이터 수백만 개를 모은 거예요. 모으면서 이 속도에 이 소리가 나면 어떤 두발과 두피 상태인지를 연계해서 인공지능에게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딥러닝이란 건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거든요.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정확도가 높아져서 저 제품을 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90% 가까울 정도로 두발과 두피 상태를 잘 맞춘다고 얘기합니다. 유럽에서는 꽤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에요. 지니켄이란 미국 제품이 있어요. 저거는 쓰레기통에 부착하는 IoT 센서 기계인데요. 저거는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 자동으로 분석해서 자기가 주문을 해줍니다. 저 지니켄을 딱 보면 스캐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코드 스캐너가 있는데 우리들이 생활용품 쓰는 대부분의 제품에 지금 바코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버리면서 내가 다른 인터넷 플랫폼 들어가서 또 주문하는 건 귀찮잖아요. 내가 버리는 그 생활 쓰레기, 그러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6개 묶음이 딱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내일부터 발효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지니켄 스캐너에다 띡 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마존에 그걸 자동 주문해서 다음날 저게 배달이 옵니다. 심지어 저 하얀 부분은요, 디지털 저울 부분이에요. 저기서 뭐 하냐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코드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재서 버릴 때 이 음식물 쓰레기 양 곱하기 몇 배를 해서 이 음식물이나 이런 이제 야채, 채소 같은 걸 주문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주문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보다 진일보한 저런 서비스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는 거죠. 21년에 CES가 있었어요. CES는 세계 가전대회인데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LG전자에서 냈던 저 제품들이 저겁니다. 저 어떤 조그만 로봇이 머리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메고 있죠. 저 로봇은 바로 뭐냐면 주인님이 응가를 하시다가 화장지가 떨어졌을 때 얘 화장지 갖다 줘 하면 쪼로로 달려서 화장지를 배달해주는 로봇입니다. 저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귀여운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냉장고 같은 기계는요, 집에서 채소, 야채 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는 재배용 기계예요. 그래서 저걸 집에 놓을 경우 밖에서 채소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채소를 길러서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변화 말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벌어질까요? 일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기본은 생산성을 어떻게 혁신하는 거냐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생산성과 편리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세상이 나타날 거예요. 대표적으로 초절전 네트워크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센서라는 것들은요, 엄청나진 않지만 전기를 소모해요. 근데 모든 사물과 사람의 센서와 네트워크가 부착되면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전기를 적게 쓰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초절전 기술을 가진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자들이 생각하는 미래는요, 아예 무전력 네트워킹 기술을 생각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기계에 센서가 달려있는데 얘한테 전기를 충전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 센서 자체가 자가 발전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가 발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거예요. 온도의 변화 또는 빛의 밝기의 변화 또는 진동 이런 것들을 전부 전력화 시켜서 자기가 사용한다는 거죠. 현재 이런 관련 기술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율이 떨어져서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전력으로 쓸 수 있는 센서들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엄청난 전력의 양을 센서들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적게 쓸 수 있는 사회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현재는 분석과 예측을 해주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약한 인공지능을 넘어서 지능을 넘어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혜를 발휘할 때 인간이 가지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최근에 개봉됐던 엑소마키나 같은 영화에선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공정을 설계하는 기술들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데 점점 발전할 거고요. 지금 보여주는 저 로봇은 스웜봇이라는 로봇이에요. 아주 작은 로봇인데 저거는요, 주인님이 컴퓨터로 너 탁자로 변해 그러면 모여서 탁자가 되고요. 너 커튼으로 변해 그럼 커튼이 돼주는 겁니다. 즉 DIY를 로봇 단위로 해주는 거죠. 최근에 시제품들이 나왔고요. 2020년대쯤 되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꿈을 조절하고 수면을 깊게 해주는 기술들도 꽤 만들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과학자분께서는요, 꿈을 담는 USB를 개발하실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담는 USB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머리에다 USB를 꽂고 자요. 물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꽂고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USB를 빼서, 물론 또 네트워킹으로 할 수 있겠지만 빼서 컴퓨터에다 꽂아 놓으면 이 PC에서 내가 꿨던 꿈이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꿈을 영상화시키고 시각화시키고 분석하는 기술들이 좀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개발하시는 분한테 묻고 싶었던 게 대체 왜 개발하시는 거예요? 꿈을 담는 USB를?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아마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숫자 몇 개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숫자 몇 개가 기억 안 나. 로또 번호죠. 로또 번호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뽑아서 봐야지. 이건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거고 실제 사람이 꿈을 꾸는 수면 단계가 렘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서파 수면이란 건 아주 깊게 잠들어서 꿈도 안 꾸는 단계인데 렘 수면이란 것은 우리가 꿈을 꾸면서 낮에 또는 과거에 봤던 수많은 인지들을 여기서 조합해서 대뇌 피질의 기억으로 옮겨주는 단계가 렘 수면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렘 수면 단계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분께서는 렘 수면 단계에서 사람이 꾸는 꿈을 영상화시키면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나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꿈을 담는 USB를 개발하시겠다는 야심찬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꿈까지도 조절하고 꿈을 영상화해서 볼 수 있는 시대도 곧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이퍼루프라는 게 등장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속이 빠른 열차는 아직까지는 KTX예요. KTX의 이론 최고 속도는 400km가 넘지만 실제 운행 최고 속도는 약 300km 정도죠. 310km 시속 이 정도 달리는데 현재 하이퍼루프라는 게 개발되고 있어요. 하이퍼루프는 자기부상 열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뿐더러 진공관 튜브 속을 달리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도 안 받습니다. 이 하이퍼루프는요, 열차 여러 량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20명에서 40명 정도가 탄 열차 한 량을 총알 쏘듯이 쏴가지고서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 하이퍼루프에 관련된 그 연구들이 현재 미국의 유타 사막, 네바다 사막에서 그 시험 구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 이론적인 최고 시속이 시속 1200km예요. 시속 1200km라는 얘기는 하늘을 나는 보잉 747기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하이퍼루프가 한국에 진짜 도입이 돼서 부산과 서울 사이에 직선 거리로 놓이게 된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15분 이내에 주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어렵게 서울에서 비싼 집에서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죠. 차라리 지방의 하이퍼루프역 근처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게 더 빠르겠죠. 이게 놓이게 될 경우 서울부터 북경까지 30분에 갈 수도 있고요. 러시아 모스크바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국가가 하나의 생활권이 아니고 하나의 대륙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출퇴근이 편해지고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될 텐데, 한국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시속 1000km를 넘기는 하이퍼루프 기술은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세대 무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 같은 바이오 연료들도 생산되고 있고요. 혈액 속에 주입이 가능한 초소형 센서를 미국 중심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그 수많은 질병들을 실제 센서가 달린 로봇을 집어넣어서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재생의학이 발전하고 생체공학이 발전하면 사람의 몸을 대체하는 사이보그라는 게 등장할 것이 곧 가능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상을 달리는 2차원의 자동차들만으로는 지상의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차원으로 공간을 넓히자 이러면서 땅 아래를 파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지중으로 여러 개의 터널을 만들고 지상을 달리던 차가 지하로 내려가서 어떤 터널을 타면 먼 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걸 구상해서 실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땅 속을 파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결국 사람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 자동차가 등장할 것은 이건 완전한 사실이고요. 비행 자동차가 공중을 날아다니면 어떻게 다녀야 부딪히지 않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돼야 되는 대상이 바로 3차원의 공중 도로망입니다. 이미 관련 연구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10년, 20년 내에 현재 드론 택시도 등장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다닐 경우 어떻게 공중에서 관제할지에 대한 연구가 속속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사물이 계좌를 보유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차가 주인님을 모셔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셨어요. 출근하셨는데 주인님이 퇴근할 연료가 충분치가 않다고 이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면 주인님 퇴근할 때 주유하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주인님 저 충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충전소를 가요. 지금 대부분의 주유소들도 무인화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수소에너지든 전기차든 대부분 무인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인 자율주행차가 무인 충전소에 가서 둘이 기계끼리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거래를 자기들끼리 하게 될 경우 거래를 하려면 무인 자율주행차에 이 주인님의 계좌번호,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곧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겠지만 두뇌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빨 임플란트는 알고 계시죠? 두뇌 임플란트는 이 뇌에 칩 같은 것을 박아 넣어서요. 사람의 뇌의 역량이 높아지게 만드는 기술인데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돼지 한 마리를 공개했어요. 이 돼지는 칩을 머릿속에 박아 놓고 3개월 이상 생존했던 돼지예요. 이게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측두엽은 청각을 관장하는 곳에 소리 듣는 그 뉴런들이 모여 있는데 측두엽에 박아 놓는 바이오 칩을 연구하고 있어서 이 바이오 칩에서 액체 그물망이 퍼지게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뉴런들의 무작위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사람의 뇌는 전기로 움직여요. 사람의 뇌는 20W의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 신호를 주거나 자극을 줄 경우 작동을 멈췄던 뉴런들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결국 여기에 바이오 칩을 삽입하게 되면 청각 환자들의 청각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전두엽은 시각을 관장해요.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시력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인간의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곳이 아니고 인지된 기억을 조합해서 대뇌피질로 보내는 중간 통로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중간 통로입니다.
이 해마에 칩을 박아놓고 전기 신호를 줄 경우 인간의 기억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과학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해마에 전기 칩을 박아놓는 연구들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들을 두뇌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뇌 임플란트가 실제 보편화되는 세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가 해마에 칩을 박아놓으면 전부 다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앞에 요즘의 시험 문제인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결국 모두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창의성을 테스트하는 식으로 시험도 바뀌게 되겠고 사람의 역량도 점점 더 창의성 쪽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과학기술들이 세상의 생산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큰 변화는요, 인간의 수명이에요. 생명공학, 뇌과학,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을 치유 단계를 넘어서 강화시키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난시가 있고 근시가 있어서 근시와 난시를 치료하려고 안경을 쓰고 있는 건데 이 안경이 스마트 안경이면 여기에 증강현실 정보가 뜨게 되면 나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세상의 정보를 이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증강인 거거든요. 현재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수많은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증강 단계로 가고 있고요. 심지어 수명도 극적으로 늘어나는 단계로 가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글의 자회사 중에 구글 벤처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벤처 투자를 주관하는 기업인데 이 설립자인 빌 마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학이 인간을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건데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뭐냐면 21세기 안에 인간이 500살까지 평균적으로 사는 게 가능하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예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구글은 21세기 내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500세 정도로 늘리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500살을 산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현재까지 인간의 수명도 극적으로 중대했어요.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계신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은 약 84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4, 5세를 산다는 얘기인데 500세를 산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명이 늘어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현재의 일자리들, 직업들은요. 대부분 정년이 60세 정도예요. 그런데 500세를 사람이 살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60세가 은퇴해서 노후를 440년을 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 사람이 300년, 400년을 일하고 노후 100년을 사는 시대.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심지어 한 가지 직장에서 300년을 일한다고? 이것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재교육받으면서 새로운 일거리와 일자리를 찾게 되겠죠. 이것이 다 수명의 극적인 증대 때문에 벌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500세까지 살 생각 없다. 나는 그냥 한 100세 살고 난 죽겠어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오래 살게 돼요? 물론 생명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선 바이오 프린터라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바이오 프린터는 3D 프린터가 더 발전한 4D 프린터의 일종인데 바이오 프린터는 인간의 신체 조직과 장기를 인체 무해한 물질도 찍어내는 프린터예요. 현재 미국에선 피부 조직과 혈관을 바이오 프린터로 찍어서 실제 수술에 사용을 했었고요. 인간의 허파과리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를 전부 다 실험적으로 찍어봤어요. 임상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이오 프린터가 보편화되면 사람은 수명이 다하는 게 장기와 뇌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건데 이 건강할 때 내 몸을 디지털 스캔 떴다가 문제가 생기는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의 건강할 때 모습을 의사 선생님한테 줘서 찍어달라고 얘기해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기계 부품 교체하듯이 장기를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수명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명의 극적인 증대가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명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물리적으로 수많은 기기의 도움,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에 도움을 받아서 힘이 세지고 여태까지 못 듣던 물건을 들고 시속 5km로 달리던 인간이 시속 20km로 달리게 40km로 달리게 되고 이런 변화도 생길 수 있고 수많은 인지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이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지적으로 나타나거나 VR, AR로 구현돼서 쉽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인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류를 강화된 인간, 그래서 Augmented Humanity, 증강 인류라고 부르는데 속속 등장 중입니다. 또 하나 큰 변화, 미래 인간은요, 정의가 달라질 거예요. 인간의 정의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 수많은 과학기술로 인간이 점점 증강되고 바뀌게 되고 수명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든 장기를 갈아 끼고 뇌에 있었던 기억을 컴퓨터에 백업시켜다 다른 싱싱한 뇌에 돌려놓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미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진짜 생긴다면 어디까지가 사람이지? 라는 문제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칩, 바이오 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이런 걸로 강화된 트랜스휴먼들은 과연 인간이냐 사이보그야?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속속 등장해요. 지금 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영국의 아티스트 닐 허비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생맹이었어요. 흑과 백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난 안타까운 분이에요. 근데 저분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흑과 백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화가가 돼요? 색을 모르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의지의 또라이예요. 세상은요, 또라이들이 바꿔요. 이 의지의 또라이가 흑과 백만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미대에 입학을 했고요. 흑색과 백색만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미대를 졸업해냅니다. 대단한 의지를 가진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세상의 색을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이 등장해요. 이게 머리에 달려있는 저 센서입니다. 저 센서는 가시광선마다 고유의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센서예요. 이거를 이 센서에서 읽어내는데 무려 360가지가 넘는 색깔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색을 관장하는 전두엽에 꽂아놓으면요,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옆으로 꽂았잖아요. 여기가 측두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청각을 관장하는 쪽에다 이게 여기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칩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리로 색깔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색깔이 파랑이면 파랑, 파랑, 빨강, 빨강, 검정, 검정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소리로 띠는 빨강, 띠는 파랑 이런 식으로 360가지가 넘는 소리가 들려서 이 사람은 색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기술이긴 한데 사실 저 사람의 삶은 편치는 않대요. 왜냐하면 편의점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색이 있으니까 무슨 나이트클럽에 들어와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걸 보면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조금 또라이적인 상상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때 유명해졌어요. 저 칩을 박아서 유명해졌는데, 초청을 받아서 해외에 출국할 일이 생겼는데, 여권 사진에 저 센서를 박아놓고 여권 사진을 찍었더니 거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 사진은 건 사람을 최대한 까고 귀도 드러내고 해가지고서 사람을 불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떼고 찍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건 내 눈인데 어떻게 떼고 찍냐 그래서 계속 거부하면서 영국 법무부랑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영국에서 법무부에서 과학기술자들을 모셔다 놓고 회의를 했어요. 저분에 있는 이 센서를 눈으로 인정해 주느냐에 마느냐에 회의를 해서 결국은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세계 최초로 이 센서를 달고 여권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스스로 주장하기가 나는 인류 최초의 사이보그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실제 또라이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360까지만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센서는요,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외선과 적외선 그 강도까지도 감지합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증강인 거죠. 이분 사진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남아공의 육상선수인 오스카 피스토리오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이 태어나신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J자 형태의 탄소강을 달고 사셨는데 운동을 워낙 좋아하셔서 젊었을 10대 때는 테니스 선수가 되고 20대 때는 달리기 선수로 전향을 해서 세계 장애인 육상 선수권 대회를 거의 석권을 하실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의 100m 최고 기록이 10초 23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두 발로 뛰는 거의 최고 속도에 맞먹는 속도를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 속도 정도 되면 장애인 대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 대회도 나갈 수 있는데 왜 나는 장애인 대회만 출전시키냐? 라고 화가 나셔서요. 런던 올림픽이라고 2000년대 초반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요. 나는 패럴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대회가 아닌 그냥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고. IOC에서 저분이 안 유명한 분이면 무시했을 텐데요.
워낙에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저 J자형 탄소강을 다리로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의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저 다리를 인정해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저 같으면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강의 현재 과학적 재질 수준이 저 정도라 저렇게 뛰는 거지, 이 재질이 굉장히 탄성이 높아져서 껑충껑충 뛰게 되면 캥거루처럼 뛰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100m 6초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라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명성이 워낙 높았던 관계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요, 런던 올림픽에 남아공 400m 계주 선수로 출전을 했고 심지어 은메달을 땄어요. 이렇게 사람의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수많은 기기와 센서와 칩들이 생기면서 사람이 발전을 하고 심지어 수명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발전한 인간은 사이보그일까요? 인간일까요? 이 고민이 앞으로 20년, 30년 이내 인간이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강된 인류와 기계 인류가 공존할 텐데요. 이 사회가 유토피아, 아주 긍정적이고 행복한 미래일까요? 디스토피아, 암울한 미래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라든지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같은 학자는 이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반면에 한스 모라벡 같은 로봇 학자라든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선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지구의 주도권을 잃고 기계 인류에게 그 자리를 뺏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래학자 가운데 약 80%의 분들은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꾸고요. 20% 정도는 굉장히 디스토피아로 바라봅니다. 아직까지는 긍정능이 높은데 디스토피아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저는 장담은 못해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은 못합니다. 다만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인공지능 소피아라든지 챗봇 테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인류를 해칠 기계 인류를 등장시키는 않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알고리즘에 윤리를 심어주는 연구 등의 다양한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아마 미래 사회에 인간의 편리성과 생산성이 높아질지언정 인류를 해칠 아주 극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된 인간과 기계 인류, 마키나 사피엔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이 조만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현재 변화와 미래가 펼쳐질 텐데 우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의 시대, 만약 청소년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그 시간에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 형태, 심지어 수명이 연장되고 수명을 선택할 수 있고 인류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바꿀 수 있는 모습까지도 생겨날 수 있어요. 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대응하는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은 성장하고 성공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쇠퇴하고 좋은 일자리를 못 얻게 되고 가난해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속도를 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지? 라는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늘 눈여겨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변화가 세상을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저 변화 자체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 강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이 변화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인재가 되기를 바라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